NPL이 그럼 과연 뭔가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번 속속들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NPL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 중에 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NPL의 핵심은 양도양수 계약서입니다. NPL이라는 게 부실채권이고 뭐 일단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근저당 채권, 그거에 국한시킬게요. 일단 그러면 이제 그게 대다수니까, 자 그러면 근저당 채권을 나한테 갖고 오고 싶으면 일단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의 계약. 뭐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한두 푼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하고 뭐 저는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자, 계약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계약서를 보시면 여기 채권 양도 양수도 계약서라고 돼 있고 뭐 트라이포드 코리아 이게 의정부 법정이상권 제가 계약한 거죠. 아마 예전에 한 6, 7개월 전에 한창 NPL 제가 설명할 때 요거 이제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계약서 보시면 뭐 1조, 2조, 뭐 3조 있고 10월 6일 날 양도인, 양수인에서 양수인 아작내기 요거는 이제 홍티경매 대부업 내기 전에 제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작내기 대부업이 아닌데 어떻게 근저당 채권을 갖고 왔어요? 자, 위에 보시면 그 트라이포드 코리아라는 회사가 그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법인은 개인 법인이 또는 개인이 갖고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뭐 대부법인으로도 갖고 올 수 있겠죠. 대부법인은 일반이든 뭐 그냥 개인이든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대부법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법인에 한해서만 이런 채권을 갖고 올 수 있다. 요 개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가능하고 대부업 채권 말 그대로 진짜 NPL 채권 그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진짜 NPL 같은 경우는 개인은 안 되죠. 일반 회사도 안 되고 일반 대부업도 안 되고 금감원 등록한 업체만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채권은 이 계약은 그냥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 거를 일반 회사가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서에 정말 상세하게 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계약서에 진짜 글씨 하나 잘못돼 갖고 계약이 틀어진 경우도 있고 뭐 잘못돼 갖고 내가 뭐 속된 말로 덤탱이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는 꼼꼼하게 정말 잘 작성해야 되는 거고, 물론 양도양수 계약서의 틀은 따로 없어요. 이 계약서의 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뭐 네이버 폼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스 폼 이런 데 들어가서도 충분히 물론 동일한 계약서는 아니고 거기에 내용을 수정을 해야겠죠. 뭐 이것도 계약은 제가 수정을 한 거니까 제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새마을금고 계약서는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대신유동화 예전에 제가 했던 대신유동화 계약서는 한 장짜리예요. 굉장히 간단해.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가 어떤 틀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내가 마음대로 넣고 빼면 돼요. 서로 간에 합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양수 계약서는 뭐 양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계약 내용은 뭐 정말 서로 간에 얘기가 주고받은 거를 모두 다 옮겨서 나중에라도 뒷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안 나올 수 있게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중요한 건 첫 번째 계약서고,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돈은 어떻게 지불하냐? 그래서 계약 날짜가 10월 6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계약금 1억 5천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잔금을 3억 5천을 드린다라고 해서 5억, 5억을 현금으로 입금한다라고 해서 입금 계좌번호 그 회사 어차피 소유주가 회사니까 간혹 가다가 소유주는 회사인데 뭐 다른 데 입금하는 경우 물론 뭐 같은 대표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뭐 그래도 이왕이면 확실하게 그 회사 그 계좌로다가 입금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계약서가 3장짜리였나? 뭐 저도 복잡하게 안 만들고 계약서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핵심 내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둘이서 주고받은 얘기에서 내용 요점 이미 합의되고 뭐 특별하게 문서로 남길 필요 없는 것은 빼버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오고 가는 거, 언제 오고 가냐, 그리고 어떤 권리 포함이 되어 있느냐.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속였어요. 얘기를 안 한 게 있어.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약사항이라든가 어떤 조항에 넣어야죠. 내가 이걸 확인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날 믿어라, 자료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넣어야죠. 만약에 그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얘기한 거하고 다를 시에는 뭐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든가 뭘 토해낸다든가 뭐 다른 걸 토해낸다 표현
보다는 다른 거를 뭐 준다든가 뭐 그거는 뭐 서로 정하기 나름이니까 뭐 당신 다른 부동산에 뭐 근저당을 걸겠다느니 하여튼 그거는 서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권리를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정말 요만큼이라도 내가 손해 볼 만한 건 하면 안 되겠죠. 딱 금액이 정해졌으면 협상이 끝나서 얼마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주고받는 것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세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 사항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핵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이 근저당을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둘 사이에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돈이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았으니까 그럼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빌려주고 얼마 줄게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근저당 설정 계약서 뭐 채권 최고액이 얼마다라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실제 그 내부에 돈이 오고 간 게 얼마냐, 원금이 얼마 갔으며 뭐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주고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 트라이포드 코리아 원 의정 물건의 원 채권자가 아장내기로 이전해 오기 전에 계약한 계약서예요. 차용증 썼잖아요. 차용 계약서 4억 원, 1억 원, 1억 200만 원, 5억짜리가 이자가 붙어갖고 그게 거의 9억이 된 거예요. 왜? 1년에 24%니까 2년만 되면 48%고요. 지금 이게 3년 가까이 되니까 원금의 거의 2배 가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금이 5억이지만 홍티경매 아장내기에서 받을 배당금이 9억이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걸 제가 5억에, 그러니까 원금에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원금에. 왜? 물론 그분들도 뭐 필요에 의해서 진짜 징글징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원금에 넘겼겠죠. 안 그러면은 뭐 넘겼겠습니까? 물론 제가 조금만 더 협상력을 발휘했으면 원금보다 싸게 사올 수도 있었겠는데 뭐 그거는 뭐 이미 지난 거지만 뭐 최대한도로 이익을 내가 생각한다면은 뭐 더 싸게 사올 수 있으면 싸게 사오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원금이라도 충분한 거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사온다는 거에 염두에 두는 것보다 이 물건을 낙찰받는 데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냥 5억의 원금에 계약을 한 거고, 5억 원금이라도 뭐 괜찮은 거. 이미 얘는 이자가 이미 이때도 거의 뭐 3억 이상이 쌓였어요. 쌓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5억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만족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차용증 계약서 서로 주고 받았을 때 얼마의 돈을 오고 갔냐, 원금이 얼마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뭐 언제 이자를 내겠으며 뭐 완납하겠다, 뭐 내용이 뭐 이거 말고 뒤에 덧붙인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안 보여드리는데 뭐 큰 틀에서만 이런 계약서, 물론 이 계약서에 세부 사항도 있죠.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원래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원래 근저당권자인 트라이포드 코리아였고, 요게 이제 그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에 제가 바꾼 거예요. 경매 진행 중에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경매 진행하고 이 채권자끼리 서로 주고받고 양도양수에서 그 소유자가 바뀌는 거하고는 별건이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든 경매가 진행이 안 되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똑같은 근저당 8억, 2억짜리가 홍티경매 아장내기로 이렇게 배당이 됐죠. 아니, 배당이 아니라 이게 이전됐죠. 근저당권자가 이제 아장내기로 바뀌었어요. 요거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근저당권 확정 채권 양도해가지고 근저당권자가 변경된 거, 그 전 채권자는 빨간 밑줄이 쫙 거지고 홍티경매 아장내기가 위에 싹 살아났죠. 새로 생긴 거죠. 요렇게 해갖고 이제 등기부 등본에 이전됐다고 하는 확실한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를 표기하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가 이제 바로 그 계약서고요. 채권자, 채무자 계약서고. 자, 세 번째 핵심은 그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이자 미납 증빙 자료, 자, 뭐가 있냐면은, 아니 이제 둘 사이에 얼마의 돈이 주고받았다는 거는 알아요. 그쵸? 돈이 얼마에 주고받았다는 거는 이제 봤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원래 돈 빌려줄 때 쓴 계약서고, 그러면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갈 때까지 그러면 이자를 몇 번 받았냐, 얼마 이자를 받고 중간에 혹시라도 원금에 뭐 상환했다고 해서 상환 받은 게 있느냐, 뭐 일부 상환했다고 근저당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 2억 중에 5천만 원 변제했는데 그 5천만 원 변제한 갖고 그러면은 금액을 또 낮춰갖고 등기 근저당 그거를 빼고 또 새롭게 하려면은 돈이 들고 또 복잡하니까 그냥 은행도 그렇죠. 은행도 3억 빌려주고 채권 최고액 뭐 예를 들어 4억 잡았다고 할지라도 일부 상환해도 근저당 그 등기부상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냥 은행에서 너 돈 갚은 거 내가 알아. 갚은 거 확인해 줄게. 그리고 이자 낮춰줄게 하고 그냥 그 고객하고 은행하고 서로 간에만 아는 거지. 모르는 우리들이 등기부등본 떼보면 뭐야? 얘 돈 갚은 거 없네? 분명 갚았다 그랬는데 그거는 근저당 변경을 안 한 거고 금액 변경을 안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변경이 됐겠죠. 그래서 뭐 등기부등본 보고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다 변제가 되면 그때 가서 등기부를 말소하는 거고 빼는 거지 일부 변제했다고 빼진 않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중간에 얼마의 돈을 갚았는지 뭐 이자를 몇 번 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지 계약을 할 때 야 뭐 이자 다 받았네 오늘까지. 그러면 뭐 이자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사오면 원금에서 하면 오늘부터 이자 계산이네. 아이 그럼 뭐 나는 1년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아예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이자 1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걸 가져가는 순간부터 내가 못 받은 1년 이자 얹어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얘기가 돼서 뭐 오케이 만족하면 계약이 되는 거죠. 자, 증빙자료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도장도 나린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합계 원금 얼마 다 적었죠. 요거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참 꼼꼼하신 사장님인데 미납된 거부터 뭐 이런 거를 다 날짜별로 다 적어가지고 그 채무자, 그 소유자, 그 영감님, 그 영감님한테 도장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엔 거래일시, 요건 이제 그 은행 거래 내역을 위에는 거래 내역을 캡처한 거고 밑에는 이제 이자 미납된 걸 일일이 표기한 거예요. 어우, 월 800씩 받으셨구나. 자, 그래서 요거 날짜가 다 표기돼 갖고 너 약속했잖냐. 이때는 이자가 24%였어요. 이때는 2021년 이전이기 때문에 작년 전에 계약을 이게 2019년 18년에 한 거라 이때는 그때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자가 24%이기 때문에 24%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꽉 채워서 24%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24%를 홍티경매 갖고 온 그 채권 그분들은 24%를 계산을 해서 월 2%씩 계산을 딱 해놨더라고요. 연체 해저 없이 그냥 월 2%.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언제 뭐 거래가 되고 뭐 근저당 설정 대출 나간 금액 뭐 그다음에 이자 또 둬야 되는데 안 줬다. 그거 일일이 해가지고 요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다 자료를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이분들은. 내용 증명은 경매 낙찰받고 경매 낙찰받고 그 사람들 뭐 내보내는 거. 뭐 명도 확인서 아니면 저기 그러니까 내가 낙찰자라고 해갖고 내가 낙찰자니까 너 나가라라고 해서 내 얼굴 띄워도 될 거야 이거는 내 얼굴 뭐 아니 내 얼굴이 아니라 내가 낙찰자니까 당신 뭐 나갈 준비해 그거 내용 증명 보내잖아요 낙찰 받고 필요 없다는 거 내용 증명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은 요럴 때 필요한 거야 요럴 때 지금 요런 거 보낼 때 너 이자 안 냈지라고 내용 증명 보내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게 증빙 자료니까 그럴 때 내용 증명이 필요한 거지 아니 낙찰받고 무슨 뭐 내보내는 거 내가 낙찰자니까 너 나갈 준비해 그게 무슨 내용 증명에 무슨 효과가 있어요 법적으로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것도 내용 증명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너 이자 안 내서 내가 보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게 무슨 어떤 뭐 그 특별하게 큰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이자 안 내서 내가 보냈다 봤지? 라고 하는 나중에 혹시 이놈이 발뺌할 때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영감탱이들이 그 발뺌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게 있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그때 김 변호사가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형님 100%입니다. 1,000만 원 그 강제 조정 줄 필요도 없어요. 1,000만 원 왜 줘요? 아깝게. 차라리 날 줘요.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증빙 자료가 확실하게 있는데 우리가 1,000만 원을 주고 뭐하러 그 계약 뭐 저기 합의를 봅니까?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MPL의 핵심 네 번째는 이거는 뭐 선택이지만은 저는 해당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낙찰받고 이제 그 물건이 내 소유가 되면 이제 효과가 2배 되잖아요. 그냥 근저당으로만 배당을 받는 것도 MPL의 핵심 중에 하나지만은 그 물건을 내가 낙찰까지 받아서 그 물건을 내가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의정부처럼 효과가 극대화가 되고 뭐 수익이 더 급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요거는 뭐 선택 사항이지만은 해당 물건을 낙찰받는 게 전 네 번째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근저당을 갖고 와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득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낙찰까지 염두에 두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냥 단순하게 끝내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뭐 이렇게 의정부 같은 특수한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까지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낙찰 받았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불허가를 받고 불허가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누락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1억이나 더 썼죠. 어차피 뭐 나중에 처리가 되면 뭐 세금에서 뭐 저기 다 뺄 거니까 뭐 1억 더 썼다고 해서 크게 손해는 안 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아작내기, 이건 아작내기로 받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6,900만 원, 그때 최저가가 6,900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3억을 쓰고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영수증까지 받았죠. 이게 벌써 1년하고도 1년하고도 한 달 더 됐네요. 벌써 이때 뭐 의정부 법원 앞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막 입찰하기 전에 차에서 유튜브 라이브 찍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게 입찰표, 네, 입찰표까지 이건 제가 미리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매 영상 제가 한창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입찰표는 법원 가서 당일날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집에서 써놓고 혹시 금액이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눕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 다음날은 그냥 가방만 들고 법원에 가는 거라고. 아니,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리 써가지고 가야지. 그래 실수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이미 앞선 제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주의할 사항 뭐뭐뭐. 혹시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 그 한 2년 전 그 보시면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속속들이 다 설명해 놨으니까 뭐 강의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찰표에 제가 써가지고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거는 그 내가 근저당 채권 양도영수, 그러니까 내가 인수해온 거, 매수한 거에 그 물건을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네 번째 핵심. 자, 다섯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다섯 번째는 배당 2에 대비해라는 거예요. 배당 2. 배당 2가 뭐냐? 그냥 보통 사람들은 낙찰 받고 그냥 낙찰자는 사실 배당에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낙찰자이기 때문에 배당은 그거는 뭐 전 소유자, 그러니까 지금 물건의 전 소유자였던 사람하고 그 관련된 그 돈 빚잔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빚잔치 하는 게 새로운 그 낙찰자와 관계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지. 그런데 만약에 NPL 채권을 매수해서 우리가 배당받는 입장이라면 홍티경매는 그 홍티경매 아장리기가 낙찰을 받았지만 채권자이면서 낙찰자니까 우리가 배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돈 9억이 지금 의정부법원에 있으니까 의정부에. 그런데 이게 배당일 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날 돈을 잘 받는 게 가장 나이스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 두 영감님들처럼 이렇게 배당 2를 할 경우에는 이게 배당 2가 들어가면 근데 터무니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배당 2가 이렇게 1년간 지속될 수 있죠? 배당 2가 뭐 합당한지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경우인지 그거는 그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신청을 일단 받아요. 무조건 받고 해당 재판부가 뭐 딱 그 어디 재판부에 뭐 배정이 된다 이 사건이, 그러면은 그 배정된 재판부에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다 없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근데 그 재판이 아직 못 열리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끈 거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없던 상황이라면은 뭐 짧으면 3개월, 길면 뭐 한 5개월, 6개월 안에 끝날 상황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민사재판, 특히 형사는 모르겠지만 민사재판 같은 경우가 다 뒤로 밀렸어요. 경매도 밀리고 일처리들이 다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 이렇게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년간 끄는 게 평균적인 시간 소모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본 케이스인데 뭐 우리만 받겠습니까? 뭐 관련된 다른 사람들, 우리 말고 다른 재판에 다 걸려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재판 기일이 변경되고 늦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피해를 보는 거죠. 뭐 저희만 피해 봤다고 뭐 주장하면서 우리만 억울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핵심은 배당 2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당 2는 그냥 헛맥락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배당 2에 대비할 때 뭘 필요하느냐? 필요한 건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바로 이제 배당 2 신청한 거예요. 그 연규선, 정상훈 이 두 양반이 지금 거의 70대 중후반이 넘어요. 굉장히 나이도 많이 드셔. 거의 뭐 아버님 뻘 뭐 이렇게 됐는데 노욕을 왜 부르는지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 억울하지. 근데 세상에 뭐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도 억울하지. 걸려서 억울한 거예요. 제가 죄진 거에 뭐 참여를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놈이 그 걸렸다는 게 억울한 거예요. 걸렸다는 게. 얼굴 봐요. 걸렸다는 게 억울한 거기 때문에 뭐 누구나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 영감이 노욕을 부리고 이렇게 그 저기 배당 2 소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접수 증명원, 접수했다는 증명을 해가지고 이게 벌써 나온 게 1년 전이네요. 5월달이니까 거의 1년 됐네. 참 대단한 영감님들이에요. 자, 요런 게 제기가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분들이 배당이 할 때 당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미리 다 확보를 했어야죠. 뭘? 중요한 서류를. 그 서류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고 너무 많아갖고 이게 판결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무슨 소리냐? 이 영감님들이 뭐 이전부터 뭐 가타부터 여기 연결된 것들이 워낙 얘는 복잡하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소송 자료만 이만큼 있어요. 보여드렸잖아. 이만큼 있다고. 거의 한 7cm 정도 되는 이 정도 분량의 두께의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냐. 이 두 영감님들이 꼼짝할 수 없는 판결문이 다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냥 혼자 주장하는 그냥 혼자 메아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갖고 있잖아요. 이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김 변호사가 이런 걸 봤으니까 우리가 100%고 뭐 충분히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게 없이 이거 위험한데라고 하면 김 변호사가 미쳤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무조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영감님들이 아무리 뭐 떠들어 봐야 그냥 그들만의 그냥 리그인 거죠. 본인들만 떠드는 거고 본인들이 목이 아픈 거지. 뭐 우리가 시간이 좀 갈 뿐이지 돈 많은 거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5번째는 이렇게 배당이에 대비해서 만약에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 뭐 근저당 어떤 매수해 왔으면 그 해당 채권자가 문제인 거니까 그 채권자 혹시 그 채권자 앞에 이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 앞에 있거나 아니면 뭐 이름이 올려 있지 않지만 자기가 돈 받을 게 있다고 그냥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저당에서 나 1순위니까 걱정 없어 후순위가 배당이 하면 어떡할 거야 1순위에서 배당을 받는데 후순위권자가 배당이 해가지고 야 너 다 받아가는 거 불합리해 내 돈도 내놔 배당 신청하면 어떡할까? 그럼 꼼짝없이 그냥 시간 끌려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 아무것도 없어. 그때 가서 근저당권자 찾아가서 저기요 지난번에 계약할 때 이 사람이 혹시 뭐 했다고 하는 뭐 내용 배당일 했는데 이 사람이 혹시 뭐 그때 뭐 주고받았던 뭐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아는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면은 이미 이 사람은 돈 받고 팔았잖아요. 돈 받고 팔았으면 낙장 불입이죠. 그 사람이 뭐 날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돈을 받기 전에는 돈을 받으려고 도와주겠죠. 돈 받은 다음에는 관심 끄는 거예요. 나 거기 신경 쓰기 싫어. 그래서 돈 주기 전에 서류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나면 끝나는 거라니까. 돈 주고 나면 그냥 나만 아쉬운 거야, 나만. 얘는 아쉬운 게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5번째 배당 이의를 대비해서 이 근저당을 갖고 올 때 혹시 누가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배당 이의해서 내가 돈 받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죠. 그럼 저는 염두에 뒀냐? 염두를 안 둔 건 아니에요. 그 두 영감님이 좀 이상하긴 했었는데 뭐 그 전부터도 뭐 근저당 이전하고 나서도 찾아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 영감님 이게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했었는데 역시나 배당일날 두 영감님이 와가지고 사실 둘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이에 보니까 둘이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둘이 굉장히 얼굴도 안 쳐다보고 가더라고. 그래서 에휴 참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찌됐든 저는 예상을 좀 하긴 했었는데 뭐 설마가 아니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니까 저는 이제 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라는 그 변수가 있는 바람에 늦어지게 된 거니까 뭐 그거는 뭐 참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나 김 변호사나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당이에 대비한 모든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오늘 제가 지금 의정 물건 소개한 것처럼 모든 NPL이 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의정 물건 같은 경우는 NPL 중에서 뭐 따지고 보면은 실력 정석급 되는 난이도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5억짜리가 10억이 됐다, 9억이 됐다 그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거기에 걸려 있는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확인을 하고 뭐 이 판결문이라든가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이어야지 이걸 하는 거지 뭐 덮어놓고 5억이 8억 됐네 5억이 9억 됐네라고 덜컥하고 계약할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물건은 뭐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보통은 이 정도로 어렵진 않죠. 보통 물건들은 뭐 깔끔한 것들이 대다수고 쉬워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일부 마지막으로 실력 정석, 제가 뭐 어떤 수학을 가르쳤으니까 실력 정석을 제대로 풀어야 기본 정석을 확실하게 풀겠죠.